나 지금 막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 그런데 마침 우리가 이제 차가운 얼음물을 이제 마시면은 그냥 갑자기 화장실 그냥 빨리 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작년 말부터 딥시크나 뭐 자산배분이나 관세가 트리거로 작동을 해서 매도가 이제 촉발이 됐었고, 그 촉발의 양은 미국의 투자가 많은 순서대로, 그 얘기는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순서대로 정확히 이제 관계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그 스위스는 중앙은행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가 트리거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매각됐다기보다는 미국이 이제 앞으로 경제가 관세 때문에 힘들 거야, 미국이 침체야, 미국이 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그러면 애플 주식을 이제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위스 중앙은행 입장에서. 네네. 그런 차원에서 그게 빌미가 된 거고. 네, 경제 현상을 늘 남다르게 설명해 주시는 DB증권의 문홍철 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예. 미국 달러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달러가 지금 많이 내려갔는데 약세인데 네. 트럼프 1기 때 경험도 그렇고 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나라의 달러 즉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왜 반대로 달러가 약세가 되는지 예. 헷갈립니다. 네, 사실 저도 헷갈립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예. 이제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가령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매겼다, 뭐 가령 10%. 네. 그러면 그 세상이란 건 정의롭기 때문에 이게 원래 물건의 수요와 무관하게 네. 그냥 관세를 10% 때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요가 유지가 되려면 가격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쉬운 방법이 있죠. 달러가 10% 세지고 위안이 달러보다 10% 약해지고, 뭐 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환율이 조정돼 버리면 네. 뭐 수입품 가격이 그냥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네네. 환율의 조정에 의해서. 이게 실제로 2018년에는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관세를 매기면 달러는 강세가 되고, 관세를 때려 맞은 나라의 통화는 약세가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고, 일반적으로. 실제로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올해 2025년의 관세는 아주 특이하게도 오히려 달러가 큰 폭의 약세를, 거의 뭐 기록적인 약세를 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관세를 때려 맞는 폭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폭의 달러 대비 통화의 강세를 이제 경험하고 있다는 게 상대 국가에서. 예, 상대 국가가 이러한 점이 이제 가장 큰 우리들의 이제 의문점이시고, 뭐 시청자분들도 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설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국 지위가 뭐 약화돼서, 왜냐면 미국이 하도 이제 폐악질을 하니까, 그렇죠. 이러면 뭐 싫다, 이제 달러 싫다. 근데 왜 2018년에는 안 그랬고? 관세가 좀 2018년보다 지금이 더 세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 2018년에는 아예 관세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도 못 하다가 갑자기 대중국 관세를 막 20%, 25%씩 막 때리니까 그 충격이 훨씬 크죠. 없던 게 생긴 충격이. 네, 우리도 이제 갑자기 길 가다가 누가 싸대기를 싹 때리면 내가 아무 예상도 못하고 있다가 때려 맞을 때가 굉장히 무섭고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난 이미 뭐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 뭐 복싱 게임에 나갔어요. 나가면 이미 어차피 맞을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럴 땐 내가 맷집을 키우면서 충격을 대비할 수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25년 올해의 관세가 훨씬 충격이 적은 거고, 이 18년의 충격이 훨씬 컸는데, 그때는 그때도 물론 달러의 기축통화국 지위가 훼손된다, 똑같은 얘기 있었습니다. 근데도 달러는 강해졌거든요, 관세에 맞아서. 그러니까 올해의 달러 약세는 그 관세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2018년과도 굉장히 양상이 이제 다른 모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한테는 거의 유일하게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 제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네. 남다른 시각으로 남다른 늘 설명해 시각, 주셔서 맞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다른 매체에서도 보실 수 없는 저만의 해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네네. 탄점도가 있죠. 네. 그래프 단순하죠? 예, 간단하네요. 예,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고요. 우상향하는 점들의 분포가 있습니다. 각 점들은 제가 이제 세 글자 약자로 했는데 통화를 얘기합니다. 각 나라. 가령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CHF라는 게 이제 스위스 프랑, 그리고 이제 중간에 JPY라고 되는 게 이제 일본 엔, 뭐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하고 있고요. 이제 설명드리자면 이제 NOK 같은 경우에는 그 노르웨이 크로네, 노르웨이 통화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을 예쁘게 보이고 있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그 가로축은 그 4월 2일에 그 미국이 이제 우리 해방의 날이야, 각 국가별로 관세 때리겠어, 이제 관세율을 다 매겼지 않습니까? 그 관세율을 가로축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로축은 달러 대비해서 그 당일날 네. 통화가 얼마나 달러 대비 강해졌냐. 아, 그 당일날 변화. 네, 당일날 변화. 이게 우상향한다는 게 좀 특이한 게 네. 관세를 많이 때려 맞을수록 통화가 강해졌다. 상대국 통화가. 상대국 통화가. 이게 18년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그렇죠. 2018년에는 관세 때려 맞을 만큼 낮아졌는데. 위안이 정확히 달러 대비 약세가 됐었는데 네, 그때 위안화 많이 약세됐었고. 이번에는 정반대로 이제 움직이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안에 있는 요 통화들 있지 않습니까?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선진국 통화들입니다. 아. 선진국 통화. 뭐 유로, 뭐 영국 파운드, 뭐 스위스, 엔 전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이 선진국 통화들은 관세를 많이 때려 맞을수록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였고요. 그런데 이 가로축에 이 관세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공식이 있어요. 부과하는 네, 공식이요. 부과하는 공식이 있어. 그 숫자가 아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숫자가 이제 나중에 밝혀졌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가로축에 있는 관세율은 미국의 무역 흑자를 많이 낸 나라들일수록 관세를 더 많이 때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의 무역 흑자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통화가 강해졌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달러 대비. 뭐 역시 저도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2018년에는 중국이 관세 때려맞자 위안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수출을 많이 했으니까 그 대금을 달러로 받았겠죠. 네, 받았죠. 그 얘기는 그 달러로 뭔가를 샀겠죠. 그렇죠. 반드시 미국에 있는 자산을 샀겠죠. 달러니까. 달러니까. 아, 미국 외에는 달러 자산이 없잖아요. 원화 자산은 한국에밖에 없듯이 음. 달러 자산은 미국에밖에 없습니다. 물론 달러는 국제 통화긴 하지만 달러로 된 자산은 반드시 미국에 있고 제가 달러를 뭐 종이 달러 말고 뭐 제가 종이 달러를 1, 2달러를 보유할 수는 있지만 뭐 10억 달러, 뭐 1000억 달러를 이 종이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미국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자산이라는 건 달러라는 돈을 보관하는 그릇 같은 것이죠. 우리가 그릇 없이 물을 보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즉 그릇이 미국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달러를 전부 미국의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차트에서 가로축에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일수록 통화일수록 미국의 자산이 많다. 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다. 많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즉 미국에 보유한 자산이 많은 애들이 이번에 달러를 많이 매도를 했다. 달러를 매도했다. 매도했다. 달러를 매도한다는 건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오른쪽에 있는 즉 미국에 대해서 많은 무역 흑자를 기록해서 네. 많은 미국 자산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일수록 정확히 선형 관계로 달러 대비 강해졌지 않습니까? 아, 그럼 달러를 매도했다는 게 아까 그 그릇에 국채를 많이 담아놨다고 이해해도 그렇죠. 되나요? 맞습니다. 아, 미국 국채를 그럼 네. 팔았다라고 네. 해. 아, 예. 국채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채권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채권 중에서도 긴 채권, 장기 채권. 장기 채권. 어. 왜냐하면 달러를 제가 여기서 팔았어요. 네. 뭐 국채를 팔았죠. 근데 국채를 팔면 누군가 샀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산 사람은 그 국채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달러라는 것 자체의 총량이 변하지 않아요. 총량은 그대로고 반면에 나는 긴 채권이 아니라 짧은 채권을 가지고 있겠다. 이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똑같은 국채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미국의 금리를 보시면 단기 채권의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경제가 안 좋아질 거고 연준이 결국 금리를 내릴 거니까. 근데 장기 채권의 금리는 오르거나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는 그 아까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놓은 이 선진국들이 미국 자산이 많을수록 통화가 강해졌다는 것은 미국 자산이 매도를 일부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새 많이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 매도의 이유가 네. 관세 영향일 수도 있지만 네.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또는 네. 미국의 신뢰가 떨어졌다 그래서 달러가 약해졌다라는 네. 해석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 해석이 맞다면 네. 지난 2018년에도 중국을 관세로 때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 충격이 훨씬 크다 그랬죠. 네네. 그러면은 중국이 때려맞고 있는데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럴까요? 안 그러죠. 그때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을 2018년에 때리니까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는 달러가 또 세졌거든요. 그러면은 2018년에도 분명히 미국이 이런 식으로 폐악질을 하면 우리 이제 달러 이제 이거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있어, 똑같이 있어. 근데 그때는 같은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18년에는 세졌는데 왜 올해는 달러가 약해지냐?
그 이유는 달러의 신뢰성이 약화됐다기보다는 그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특히 선진국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꽤 조정이 됐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달러를 매도했는데 미국 채권을 매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장기채를. 장기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메인은 주식 같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보고 있냐면 실제로 외국인들이 그 펀드,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건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 네.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이번 시기에 네. 네. 펀드 자금들도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왜 팔았냐? 그냥 비싸서 판 겁니다. 기존의 미국 주식들이 고평가돼서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미국 주식 고평가 너무 비싸, 뭐 그런 빅3, 얘기는 있었죠. 빅7, 네. 이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하는 이 주식들이 굉장히 비싸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파냐? 일단은 계속 관망을 하죠. 어디까지 오르나 보자. 보다가 뭔가 추세가 바뀔 것 같으면 그냥 한 번에 던져버려요. 근데 그 추세는 언제 바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관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추세가 마침 1월 달에 중국발 딥시크 충격이 1월 말에 1월 달에 거치면서 원래 1월 초부터도 이제 많은 IB들이 야 이거 미국 주식은 너무 비싸고 밸류가 너무 높다. 근데 뭐 유럽이나 뭐 아시아 쪽의 증시들의 애들은 뭐 얘네들이 뭐 좋은 건 아닌데 밸류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쓰레기는 아니다. 이제 사야 된다 하면서 자산 배분이 보통 뭐 연초에 이제 큰 기관들은 연간 자산 배분을 한번 새로 하거든요. 연초부터 그렇게 바꾸고 있었는데 마침 딥시크가 터지면서 그럼 미국의 기술주 독점이 이제 앞으로 깨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트리거가 된 거지. 이제 그게 근본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트리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되면서 미국 증시에 대한 이제 덜어내기를 마침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관세까지 되죠. 그러니까 야 이거 도저히 이제 미국은 앞으로 경기가 뭐 침체로 갈 수도 있고 기술적인 우위도 줄어들고 있고 이제 거기에 재료가 갖다 붙이는 게 말씀하셨던 달러에 대한 지배권도 이제 약화되는 게 제가 그 재료들은 근본이 아니라고 했어요. 네네. 근본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이 많이 비쌌었다. 그리고 그 아까 관세를 크게 때려맞고 달러 대비해서 강세폭도 굉장히 컸던 통화 중에 이제 CHF라고 하는 네. 그 스위스 프랑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그 스위스는 중앙은행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왜 주식을 투자하냐? 이게 안 믿기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거기까지 제가 설명 안 할 거고 스위스가 이 엄청난 규모의 미국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번에 이게 비싸기도 했고 이제 애플 주식이 하도 또 힘들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빌미로 이제 매도를 꽤 하다 보니 저는 이제 매도의 핵심은 미국채 장기물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주식이 왜냐하면 밸류가 너무 높아서 나 지금 막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 이제 그런데 마침 우리가 이제 차가운 얼음물을 이제 마시면은 그냥 갑자기 화장실 그냥 빨리 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가 살살 아픈 상황이었다 이미 작년 말부터. 네. 근데 그거에 이제 딥시크나 뭐 자산 배분이나 관세가 트리거로 작동을 해서 매도가 이제 촉발이 됐었고 그 촉발의 양은 미국의 투자가 많은 순서대로 그 얘기는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순서대로 정확히 이제 관계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달러 약세는 교과서에선 좀 벗어나지만 이제 큰 그림에서는 뭐 미국의 기축통화국 지위의 약화라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비쌌던 이 미국 주식에 대한 자산 재배분 차원이다. 얘를 팔고 이제 뭐 유럽의 주식을 산다던가 혹은 뭐 아시아 쪽에 이제 주식을 산다던가 이런 이제 재배분 차원이라고 좀 봐야 되겠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또 그 아까 스위스 프랑 다음으로 주목하고 있는 통화가 엔화입니다. 네. 지금 이제 엔화가 상당히 강세를 최근에 이제 보이고 있는 것도 그 스위스랑 똑같은데 우리가 뭐 엔캐리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일본의 이 수많은 연기금 보험사 물론 이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진짜 메인은 거대한 연기금들이거든요. 이 연기금들이 미국 주식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이 엔화가 이제 앞으로 강해지거나 하면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자산을. 그 차원에서 미국 주식을 이제 팔면서 의외로 관세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그럼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좀 매각을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관세 부과하는 날 네. 그런 행동을 한 거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트리거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경제라는 건 복잡하기 때문에 뭐 원래는 가격이라는 게 이제 가치, 밸류는 완만하게 움직이겠지만 실제 가격은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그 시점에 큰 변동성을 가지면서 이 가치를 결국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관세 재료나 어떤 딥시크 재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트리거의 역할을 이제 했다. 그럼 반대로 그 스위스 같은 경우에 네. 관세를 35% 예, 표해 보면 예. 이렇게 부과되는데 이 관세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의 예. 매각은 아니라는 건가요? 관세가 트리거긴 하지만 네. 그것 때문에 매각됐다기보다는 미국이 이제 앞으로 경제가 관세 때문에 힘들 거야. 미국이 침체야. 미국이 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그러면 애플 주식을 이제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위스 중앙은행 입장에서 네네. 그런 차원에서 그게 빌미가 된 거고 그 빌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는 차원이라는 거죠. 그럼 달러 약세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네, 트럼프 정책의 목표라고 할까요? 네, 무역 수지를 균형을 맞추고 싶다. 그렇다면 달러가 약세여야지만 네. 수출도 잘 될 거고 예, 미국도 예. 뭔가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네. 그럼 지금 트럼프는 원하는 대로 돼서 기분이 매우 좋을까요? 예,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보이진 않던데. 물론 말을 안 듣는 파월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 왜냐면 사람이 뭐 우리도 그렇지만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늘 나쁜 일만 보지 더 않습니까? 부각되고. 네, 물론 좋은 네. 일이 있지만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행복한 것을 생각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뇌는 이 나쁜 일을 더 그렇게 해야 사람이 또 발전도 이제 있는 거고. 그럴 수 이제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빨리 이 관세를 관철시키고 연준의 금리 인하를 빨리 시키고 미국을 자기가 이제 원하는 제조업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이거를 지금 빨리 추진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이제 그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달러 약세는 미국 입장에서 행복하죠. 그러니까 원하던 대로 됐다. 네, 너무 행복하고 다만 달러 약세에 대해서 하도 이제 주변에서 이거 미국의 뭐 기축통화국기의 네 맞아요. 뭐 위치나 뭐 달러 채권에 대한 미국채에 대한 뭐 신뢰도 약화 뭐 이런 얘기로 이제 공격을 해대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약달러는 고마운데 또 미국채에 대한 수요를 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이제 참모진들과 같이 고민하고 있다 보니 이제 표정은 굉장히 트럼프의 표정은 좀 화나 있는. 근데 원래 화나 계죠. 네. 그분들 화나 계시니까 그런 점은 가려서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 팀장님하고 처음 만나 뵙고 말씀 나눌 때 네. 관세와 인플레, 네. 관세와 디플레 네.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예. 그때도 이 관세 정책을 하면 보통은 인플레이션이 네. 온다. 예. 베센트 재무장관도 예. 그랬고 파월도 일시적이지만 인플레가 생길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여전히 디플레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 현상은 어떤가요, 미국의 상황은? 일단 제가 작년에 대선 끝나고 네. 관세는 디플레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쟤는 좀 이상하다. 그래도 관세는 인플레 아니냐. 거의 이제 모든 쪽에서 심지어 관세를 추진하시는 분들조차도 미국에서 인플레는 어쩔 수 없다거나 네. 짧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저는 그냥 근본적으로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다. 그렇게 이제 작년부터 말씀드렸고 지금에 와서는 뭐 조금씩 디플레이션이 오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도 조금 생기시는 것 같은데 대세는 아니고요. 특히 이제 미시건 대학에서 조사하는 소비자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뭐 거의 코로나 때보다도 오히려 더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제 이러한 기대치들이 있습니다. 뭐 그게 실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지수도 그렇죠. 꽤 높아지고 예, 있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일단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마음은 늘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늘 나의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는 올라갈 물가는 거고. 오르죠. 모든 분들한테 주변에 물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은 늘 스태그플레이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처럼 돈을 걸고 있는 사람들, 뭐 투자자분들 포함해서 경제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을 마인드,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늘 물가는 오르죠. 늘 내 월급은 안 오르지. 그러니까 맞아 스태그플레이션이야 라고서 거래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코로나 전에도 늘 사람들의 마음은 스태그플레이션이겠죠. 근데 물가는 계속 10년 동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데이터와 실제 사람들의 인식은 좀 차이가 있다. 네. 사람들이 아무리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달성되는 것과는 관련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가 이 관세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왜 얘가 인플레가 아니냐? 근데 이거는 이미 경제학 교과서에 있어요. 디플레가 온다는 게? 네, 있습니다 이미. 관세는 디플레다. 네. 아니 왜 경제학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저 혼자 그런 얘기 하냐? 네, 교과서 있는데 제가 하나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 네. 공식 쉬워. 예. 전혀 어려운 공식이 아니에요. 예, 쉽네요. 9페이지에 있는 굉장히 쉬운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애들도 알 수 있어. 예, 경제학이라는 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의 양에다가 네. 돈이 움직이는 속도. 뭐 속도라는 게 뭐 별게 아니고 그냥 내가 시장에 얼마나 자주 가느냐, 내가 얼마나 자주 돌아다니느냐 이게 이제 속도죠.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냐.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근데 양이 풀린다고 해서 꼭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이제 해야죠.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 두 개를 서로 곱하면 그게 결국은 물가와 성장이 되는 겁니다. 쉽죠? 어렵나요?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즉 우리가 네. 성장이라는 것을 돈으로 측정을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뭐 작년 대비 뭐 2% 성장했다. 네네. 뭐 그러면 이제 작년의 금액 대비 이제 올해 2%의 성장을 했다는 게 이제 금액 단위로 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금액이라는 건 결국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풀린 돈이 있겠죠? 그 돈을 우리가 그러니까 돈이 왜 돈이에요? 돌고 돈다 해서 돈이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네, 아. 돌고 돈다. 돈이 도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속도, 통화의 유통 속도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시장 가서 물건 많이 사 먹고 뭐 차 많이 사고 혹은 네이버 쇼핑 같은 거 이제 많이 하고 쿠팡에서 쇼핑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영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라는 게 통화 유통 속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어떤 사업 미천을 가지고서 돈이죠. 사업을 벌려 이제 키워가겠죠. 사업이. 그러면 이게 사업이 전체의 밸류가 이제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경제 성장이라는 그렇죠. 쉽죠? 네. 쉽습니다. 이게 국가 전체도 똑같아요. 국가 전체도 이 베이스 미천 사업 자금이 있고 그걸 가지고서 열심히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차로 운전하고 다니고 뭐 해외에서 물건도 사오고 가지고 물건 팔아서 공장 짓고 팔아서 뭐 돈 벌고 이게 결국은 이 통화 유통 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그것이 경제의 명목 성장. 우리가 말하는 성장이라는 건 실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물가를 더해야 이제 명목 성장이 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요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해됩니다. 이게 자, 이제 디플레이션하고 어떻게 관계가 자, 있는지 지금 이 모르겠어요. 공식에서 네. 관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세를 매겼어. 자, 그럼 이 공식에서 어디에 영향을 주죠? 속도. 돈의 양에 영향을 주나요? 관세가 세지면 수출이 둔화될 수도 있으니까 네. 옮겨간 돈의 양도 줄어들 수 어? 있지 않나요? 그런 해석도 가능은 하겠네요. 네. 그러면 돈의 양이 감소하네? 네. 자, 돈의 속도는요? 느려지죠. 늘어지죠? 네. 자, 그럼 왼쪽에 양과 속도가 다 감소하네요? 네. 자, 그럼 오른쪽에 물가와 성장은? 그럼 디플레잖아요. 아, 물가 떨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인플레예요? 관세가? 지극히 경제학적인 얘기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라고 말하는 게 좀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은 팀장님 말씀 들으면 네. 공감은 가는데 네. 디플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좀 장기적으로 네.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뭐 한 1, 2년 네. 그 뒤쪽에 나타난 현상이지 않을까. 초기에 인플레가 온다 안 온다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디플레가 발생한다는 건 초기보다는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되고 나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 초기도 발생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사례를 보면 1년이 지나서 굉장히 크게 옵니다. 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그 이제 왜 그러냐면 첫 해는 또 디플레가 와요. 첫 해도 오는데 그 정도는 상대적으로 좀 그래요. 왜냐하면 명목 가격이 일단 올랐거든요. 관세 때문에.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관세를 뭐 예를 들어서 1000% 때렸어. 네. 그럼 첫 해에 때린 그 첫 해에 가격은 조금 오를 수 있어요. 물론 전반적으로 떨어지지만 가격은 조금 오를 수 있어요. 왜 전반적으로 떨어진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해에는 올랐죠. 자, 그럼 두 번째에 또 1000% 때려요? 아니죠. 그게 유지가 되겠죠. 네. 그럼 두 번째는 관세 상승률이 빵이네요. 0이죠. 0이죠. 네. 자, 그런데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다칠 대로 다쳤죠. 경제는 나빠지죠. 자, 그러면은 자, 제가 100번 양보해서 제가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관세가 알고 보니까 인플레였어. 뭐 전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인플레였어. 1년만 인플레죠.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디플레가 오죠. 말씀하신 대로. 네네. 자, 그리고 저는 거기서 더 나가서 첫째 해도 디플레다. 살짝 지금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관세 때문에 예.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첫 해에도 예.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어제 500원에 팔던 거를 관세 부과했다고 오늘 갑자기 1000원에 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 흡수를 누가 할 것이냐? 내가 하거나 수출업자한테 깎자고 하거나 깎자고 그러지 하거나 않을까. 그렇게 하죠. 예. 네. 그리고 혹은 기업체가 부담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것은 소비가 왕성하면은 부담을 시킬 수 있는데 소비가 감소하고 있거나 수요가 별로 좋지 않으면 제조업체가 이거를 감당하거나 수출업체가 감당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즉 게임의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관세를 매기니까 소비자 물가가 오를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가 왕성할 때는 오를 수 있어요. 전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관세의 비용을 생산자와 이 수입업체가 부담을 할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고,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관세 맺고 나면 나 남는 것도 없어. 남는 거 없는데. 그럼 사업을 왜 해? 공장 문 닫겠죠. 그렇죠. 그럼 고용 수출 떨어지죠. 줄이고. 고용 떨어지죠. 생산 떨어지죠. 그럼 경제가 디플레에 빠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담 시장이 받아줄 수 있는 정도의 관세 상승이라면 네. 소비자한테 좀 전가시켜서 네, 수요가 인플레가 왕성할 때. 생길 수 있겠지만 네. 이 정도로 그 간격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더불어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후에 효과가 세지고 저는 더 나가서 당해년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좀 않습니까?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연구 결과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11페이지에 이제 선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제가 바로 캡처해서 따와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보시면 선들이 많은데 그게 전부 다 2018년에 네. 관세를 때려 맞은 품목들입니다. 근데 그때 관세를 때려맞는 시기가 다 달라요. 뭐 가령 철강 관세 때렸을 때 있고 자동차 관세 때렸을 때 있고 이제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그 가로축에서는 0으로 물품을 다 통일시킨 겁니다. 네. 0은 관세 부과 시점. 자, 그럼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그 물건, 각선이에요. 물건의 총 수입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적한 겁니다. 그건 그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입된 물건의 가격 곱하기 총 수입 가치죠. 총 수입 가치. 가격은 오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관세를 매기면 그래도 가격이 오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애플이 아이폰을 왜 100만 원에 파냐? 100만 원일 때 소비가 극대화되고 이윤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만약에 애플이 그러면은 왜 200만 원 안 팔아요? 안 사니까. 그 얘기는 200만 원을 팔면 말씀하신 대로 안 사서 오히려 애플 입장에서 매출과 수익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파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애플이 원래 100만 원에 팔리고 있다는 얘기는 애플이 생각할 때 이 아이폰은 100만 원이 애플의 매출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정한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관세를 때려 맞았어. 그래서 200만 원을 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애플의 수익과 매출은 떨어지죠. 줄 거 아닙니까? 이 그림이 정확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애플은 자신의 수익과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점으로 반드시 가격을 산출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관세 같은 가격이 그 중간 극대점에서 변하게 되면 전체적인 성장과 매출 그리고 고용을 하려는 생산하려는 욕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오히려 가치가 총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소비자 물가라는 것은 가령 쌀은 소비자 물가에서 뭐 예를 들면 3%예요. 그럼 이제 3%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도 쌀 가격이 오르면 그 3% 가중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CPI는 그렇게 계산하는데 미국의 물가 산출 방식 중에 CPI, 이 소비자 물가보다는 이 PCE라고 하는 물가를 우리가 네네. 이제 미국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PCE는 소비가 줄어든 것도 반영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보고 계신 21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PCE 기준에서 디플레가 온다는 얘기예요. 플레이라는 얘기구나. 관세를 때리자마자. 지금 가로축은 단위가 개월이거든요. 보시면 관세를 때리자마자 한 4개월도 안 지나서 수입 물품의 총 가치가 20에서 30%가 감소합니다. 실제로 디플레이가 왔네요. 디플레가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 물가가 2018년에 관세 때렸는데 네. 18년, 19년 때리자마자 물가가 오히려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19년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네네. 이제 왔었고, 그러니까 1년 후에 온 거죠. 말씀하신 대로 당해년도에도 물가 좀 떨어졌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주장하는 게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 역사상 관세는 디플레적이에요. 지난달에 설명 들었을 때보다 짧게 들었을 때보다 좀 이해가 잘 갑니다. 네. 뭐 저희 판단으로는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좀 여전히 비싸더라도 네. 연준이 갑자기 이제 우리 좀 경제가 너무 힘든 것 같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네. 나중에라도 연준이 태도를 바꿨어요. 완화적으로. 네. 그러면 주식시장이 환호할 수 있죠. 미국이 무역으로 때리고 달러를 약세로 만들려고 하고 엔화를 강세로 강요를 할 때 일본은 그래서 망했으니 중국은 반대로 가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위안화를 그냥 타겟으로 절하를 시켜버리고 달러를 매입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